한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왜 경제 우등생 국가의 변호사가 밤마다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할까요? 2024년 기준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GDP 3%대, 유럽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화려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388만 채의 빈집이 유령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는 집이 없어 노숙자가 넘쳐나고, 시골 마을에는 주인 없는 집들이 수십 년째 먼지를 덮어쓰고 있죠. 성장률은 천장을 뚫었는데 청년들은 월급의 70%를 고스란히 월세로 바칩니다. 화려한 지표가 감추는 진짜 비용과 균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GDP 3.2%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죠.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휘청일 때 스페인은 홀로 질주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앞다투어 등급을 올렸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기적이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시내 고급 로펌에서 일하는 32살 변호사 까를로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잠을 잡니다. 월급은 2,000유로, 한화로 약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전문직치고 적지 않은 돈이죠. 문제는 마드리드 중심부의 원룸 월세가 1,400유로를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월급의 70%가 집세로 증발합니다.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빈 지갑뿐이죠. 그래서 까를로스는 선택했습니다. 집을 포기하고 차에서 사는 것을. 카를로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페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 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고작 14%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수치는 50%를 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청년 자가 보유율이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월세조차 감당이 안 되는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표의 착시라고 부릅니다. 거시경제,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숫자는 화려하게 빛납니다. 수출이 늘고 관광객이 밀려오고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하지만 미시경제, 개인의 삶은 정반대로 무너집니다. 월급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값은 하늘로 치솟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스페인 정부는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실업률이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숫자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규 고용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거나 시간제입니다. 한 달에 800유로, 한화로 120만 원 남짓을 받으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일자리로는 대출 심사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은행 문턱에서 막히니 집은커녕 전세 보증금도 마련할 수 없죠. 화려한 GDP 성장률 뒤에는 이런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숙을 하고, 간호사가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엔지니어가 월세를 내려고 투잡을 뛰는 나라. 지표는 천장을 뚫었는데 삶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현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답은 뜻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해변과 수백만 관광객이 몰려드는 바로 그곳. 관광산업의 한복판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8,500만 명이 이 나라를 밟았습니다. 스페인 전체 인구가 4,700만 명이니 국민 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외국인이 매년 쏟아져 들어오는 셈이죠.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 마드리드의 그란비아, 세비야의 구시가지, 어딜 가나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 물결이 넘실댑니다. 관광산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가 넘습니다. 직접 고용만 26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전체 노동인구의 13%가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오는 황금 산업이죠. 그런데 이 황금빛 산업이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고딕 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세 골목이 미로처럼 얽힌 이 동네는 원래 서민들의 주거지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아래층엔 정육점이나 빵집이 있었죠. 할머니들이 창문 너머로 빨래를 널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고물 차던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골목의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에어비앤비 숙소로 바뀌었습니다. 정육점 자리엔 기념품 가게가 들어섰고 빵집은 관광객용 타파스바가 됐습니다. 월세는 5년 사이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둘 짐을 싸서 도시 외곽으로, 더 먼 위성도시로 밀려났습니다. 이걸 공간의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도심의 가장 좋은 땅이
주민을 위한 삶의 공간에서 외국인을 위한 소비의 공간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관광객은 며칠 머물다 떠나지만 원주민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섬에서는 현지인 청년의 70%가 부모 집에 얹혀 삽니다. 섬 전체가 휴양지로 개발되면서 평범한 아파트조차 임대료가 1,000유로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말라가에서는 원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관광객이여, 돌아가라. 우리는 살 곳이 없다. 분노가 거리로 쏟아진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관광업에서 번 돈이 현지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형 호텔 체인은 본사가 해외에 있고 에어비앤비 수익은 부동산 투자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정작 관광지에서 일하는 청소부, 웨이터, 가이드는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자기 동네에서 밀려나고 있죠. 관광객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현지인의 신음소리도 함께 커지는 기묘한 구조입니다. 스페인의 공간은 이렇게 두 갈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황금빛 관광지와 버려진 내륙, 외국인이 점령한 도심과 원주민이 밀려난 외곽. 이 균열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 반세기 전에 한 독재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 스페인 내전이 끝났습니다. 승자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그는 이후 36년간 철권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독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권력 유지였고 권력 유지에 가장 필요한 건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프랑코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느리지만 균형 잡힌 발전 대신 빠르고 집중된 성장을 택한 거죠. 1959년 안정화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농촌의 자원과 인력을 뽑아서 도시 산업에 수혈하는 것.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빌바오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인프라가 깔렸습니다. 반면 나머지 땅은 계획적으로 방치됐습니다.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일부러 낮게 묶었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밀과 올리브가 헐값에 팔렸죠. 도시 노동자들에게 싼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농촌에는 투자가 끊겼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버스 노선이 줄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든지 떠나든지.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총구로 도시인을 농촌에 내몰았습니다. 프랑코는 반대였습니다. 총 대신 가난을 무기로 삼아 농촌 사람들을 도시로 밀어냈죠. 소리 없는 강제 이주였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잔혹했습니다. 1950년부터 1980년 사이 스페인 농촌 인구의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수백 개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는 이 현상을 에스파냐 바시아, 텅 빈 스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국토의 70%에 인구의 10%만 흩어져 사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프랑코가 죽은 건 1975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구조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더 강화됐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행정기관이 통폐합됐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시골 철도역이 폐쇄됐습니다. 선거에서 표가 되지 않으니 정치인들도 관심을 끊었습니다. 버려진 땅은 더 깊이 버려졌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걸 비배칭 성장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에 자원을 몰아주면 전체 성장률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쪽은 말라 죽죠. 스페인은 이 대가를 50년 넘게 미뤄왔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드리드는 이렇게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지방의 피를 빨아먹고 비대해진 수도. 그 괴물을 더 빠르게 살찌운 건 다름 아닌 철도였습니다. 스페인의 고속철도 아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노선망을 자랑합니다. 중국 다음이죠. 총 연장 3,800km. 서울에서 부산을 9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 2시간 반, 세비야까지 2시간 15분. 유럽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입니다. 정부는 이 철도망을 국가적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인프라가 스페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베 노선도를 펼쳐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모든 선이 마드리드를 향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세비야로 가려면 마드리드를 거쳐야 합니다. 빌바오에서 발렌시아로 가려 해도 마드리드를 지나야 하죠. 지방과 지방을 잇는 선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수도만을 향해 뻗은 방사형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비야의 젊은 엔지니어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괜찮은 회사가 있어도 마드리드에 가는 게 더 빠르고 쉽습니다. 당연히 마드리드로 향하죠. 빌바오의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만나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은 마드리드로 통합니다. 인재가, 자본이, 기회가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수도로 빨려 들어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고속교통망이 지역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자원을
중심부로 빨아들이는 현상이죠. 인프라가 좋아질수록 지방은 더 빨리 비어갑니다. 역설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베가 개통된 이후 20년간 노선이 지나가는 중소도시의 인구는 평균 15% 줄었습니다. 반면 마드리드 인구는 120만 명 넘게 늘었죠. 고속철도가 지방을 살린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죽인 겁니다. 마드리드는 이제 스페인 GDP의 4분의 1을 혼자 만들어냅니다.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 수도권에 모여 삽니다. 대기업 본사의 80%가 이 도시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마드리드라는 거대한 머리와 쭈그러든 몸통으로 이루어진 기형체가 됐습니다.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이가 떠난 마을에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슈퍼마켓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텅 빈 마을마다 집은 넘쳐납니다. 주인 없이 버려진 집, 창문이 깨진 집, 지붕이 내려앉은 집. 스페인 전역에 무려 388만 채의 빈집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인 없이 썩어가는 빈집이 388만 채나 됩니다. 전체 주택의 14%가 비어있는 셈이죠. 이 숫자는 유럽연합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집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겁니다.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돈키호테의 무대로 유명한 곳이죠. 이 지역 빈집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10채 중 3채가 비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보다 빈집이 더 많습니다. 담벼락에 풀이 자라고 지붕에 나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서서히 숲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반대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보겠습니다. 빈집률은 고작 2%대입니다. 있는 집마다 사람이 넘쳐납니다. 원룸 하나에 3명이 교대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이 자고 나가면 밤에 일하는 사람이 들어와 눕는 거죠. 핫베드라고 부릅니다. 21세기 유럽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이런 괴현상이 생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빈집이 있는 곳에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빈집이 없습니다. 시골의 집은 공짜로 줘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병원도 멀고 학교도 없으니까요. 반면 도시의 집은 금값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으니 가격이 천장을 뚫습니다. 더 기막힌 건 정부의 대응입니다. 도시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외곽에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페인 전역에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섰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스페인은 한 해에 주택 80만 채를 지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졌습니다. 반쯤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단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완공된 단지도 입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곳곳에는 유령 단지가 서 있습니다. 수영장은 녹조로 뒤덮였고 놀이터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콘크리트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는 공간은 소수가 독점하고 가치 없는 공간은 방치되는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집이라는 삶의 터전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순간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가진 사람은 땀 흘리지 않아도 부자가 됩니다. 노동과 자산,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드리드의 변호사 까를로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년을 공부했고 학자금 대출 2만 유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월급은 2,000유로. 세금 떼고 대출 갚고 나면 1,400유로 정도가 손에 쥐어집니다. 여기서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에서 잠을 잡니다. 같은 마드리드에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채는 장기 임대로 월 1,200유로를 받습니다. 다른 한 채는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월 평균 2,000유로를 법니다. 마리아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청소업체에 연락 한두 번. 그게 전부입니다. 월 수입 3,200유로. 변호사 까를로스의 2배가 넘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일했을까요? 누가 더 사회에 기여할까요? 하지만 보상은 정반대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구조. 이게 오늘날 스페인의 현실입니다. 스페인에서 주택가격은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평균 5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겨우 12%였습니다. 집값은 로켓처럼 치솟는데 월급은 거북이처럼 기어갑니다. 출발선이 달랐던 두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았느냐 아니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스페인 30대의 평균 저축액은 5,000유로가 채 안 됩니다. 마드리드 평균 아파트 가격은 35만 유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도
70년이 걸립니다.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는 시간이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선택을 바꿉니다.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익혀 혁신에 뛰어드는 대신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 몰립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성공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입니다. 스페인의 청년 창업률은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혁신의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불로소득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노동보다 자산이, 생산보다 지대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경제 체질. 이 체질이 굳어지면 사회 전체가 움직임을 멈춥니다.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린 건 스페인만이 아닙니다. 텅빈 땅 70% 속에 희미한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국토의 70%는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땅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실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기회의 땅일까요? 페루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동쪽으로 3시간 거리.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9명입니다. 서울의 600분의 1 수준이죠. 이 황량한 땅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던 파블로는 2022년에 테루엘로 이주했습니다. 월세 300유로짜리 넓은 집을 구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 돈으로 방 한 칸도 못 얻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파블로는 도시의 월세를 시골의 저축으로 바꿨습니다. 스페인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외국인 원격 근무자들에게 최대 5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죠. 빈 땅에 새로운 인구를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숫자는 작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큰 변화는 에너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텅 빈 내륙은 햇빛이 넘쳐납니다. 연간 1조 시간이 3,000시간에 달합니다. 한국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태양광 발전에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엑스트레마두라 지방에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2,000개를 합친 면적에 태양 전지판이 깔렸습니다. 이 한 곳에서 30만 가구가 쓸 전기가 생산됩니다. 버려진 땅이 유럽의 배터리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도 불어옵니다. 스페인은 풍력 발전 세계 5위 국가입니다. 내륙의 황량한 고원에 풍력 터빈이 줄지어 섰습니다. 인구가 떠난 땅이 재생에너지의 보고가 된 거죠. 2024년 기준 스페인 전력의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몇천 명이 지방 소멸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태양광 단지는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건설할 때 잠깐 사람이 몰리고 완공되면 관리 인력 몇 명만 남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실마리는 보입니다. 인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구를 담은 시스템이 낡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프라, 분산된 에너지 생산, 지역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면 빈 땅은 저주가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스페인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지켜봐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스페인이 20년에 걸쳐 겪은 일을 8년 만에 압축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률을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14%가 삽니다. 한국은 수도권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3배가 넘는 쏠림이죠. KTX가 뚫린 이후 지방 인구 유출은 더 빨라졌습니다. 스페인의 아베와 똑같은 빨대 효과입니다. 청년 자가 보유율도 닮아갑니다. 스페인 35세 미만자가 보유율이 14%라고 했죠. 한국은 2023년 기준 11%입니다. 이미 스페인보다 낮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직장인 평균 연봉의 25배가 넘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사반세기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빈집도 늘어납니다. 한국의 빈집은 200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있죠. 반면 서울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찍습니다. 스페인의 388만 빈집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도시에는 집이 없고 시골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스페인은 프랑코 시절부터 50년에 걸쳐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단 8년 만에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압축 성장의 나라답게 붕괴도 압축적입니다. 대응할 시간이 훨씬 짧다는 뜻이죠. 스페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GDP가 오른다고 국민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장의 과실이 땅과 집에 빨려 들어가고 노동의 가치가 바닥을 기면 숫자는 천장을 뚫어도 삶은 무너집니다. 지표의 착시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텅 빈 70%는 이미 굳어진 과거지만 한국의 지방은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원격 근무 인프라, 지역 균형 발전, 주거 사다리 복원. 지금 설계를 바꾸면 결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스페인 변호사 카를로스는
오늘 밤도 차 안에서 잠을 정할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어디서 잠들게 될까요? 국가의 성장이 국민의 노숙을 담보로 한다면 그 성장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